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진화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나 진화론적인 어떤 게임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남자는 당연히 막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반면에 여자는 이렇게 하도록 운명 지워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굉장한 오류예요. 이것은 이제 보통 존재를 당위로 착각하는 오류라고 말을 하는데 진화 심리학이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인간이 마땅히 그래야 할 인간의 갈 길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린 이래도 돼요가 아니라 그렇죠. 왜 이럴까? 자, 이번 회차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회차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트라이브 앱에서 주제 선정 투표를 했었는데 정말 근소한 차로 아쉽게 1위에 선정되지 못한 주제가 바로 본능이었거든요. 지난 것도 또 다시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본능을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본능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 밥 시간에 본능적으로 라플 위클리 밥 친구를 재생을 누르셨을 거고 또 실제로 뭐 밤늦게 야심한 시간에 계속 뭐가 먹고 싶고 냉장고 문을 열게 되고 이것도 다 본능이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입니다. 네, 또 위험한 거, 보기 위험하죠. 싫은 거, 불쾌한 거 이런 건 또 피하게 되는 것도 본능이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걸지도 모르는 본능의 세계를 다뤄보려 하겠습니다. 두 분은 본능이 좀 우세하신 편이세요? 아니면 이성으로 꽉 붙들고 사시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은 이성 100입니다. 네? 일도 없어요, 본능이? 본능이 아예 없어요. 그럼 밥도 안 먹고 싸지도 않아요? 아니요, 그냥 먹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성 친구할 때 이성적으로 이성이죠? 먹어요? 이성적으로 밥을 먹죠.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칼로리구나. 아까 피자 3조각 드셨잖아요. 3조각이 필요했습니다. 3조각이 필요했나요? 4조각을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너무 배부르다고. 맞아. 너무 본능적이었어. 아까 먹는데. 저의 상태를 이성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나는 지금 배부르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과 감정을 다 배설해야 되는 그 본능이 있는 아니죠. 거예요. 배설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조금 배출, 부정적이고요. 배출. 생각과 이성을 전략적으로 표출한다. 저는 굉장히 뭐 본능에도 많이 지배당하고 휘둘리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먹을 거 씹는 거 이런 걸 조금 못 참기는 해요. 그렇군요. 네, 밤에 뭐 보거나 이럴 때 계속 뭐 젤리라든가 뭐 말린 망고 이런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본능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무의식 같은 것도 본능에 지배돼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고 그러니까요. 생존 본능 그러면 꼭 죽고 사는 문제 같지만 사실은 생존 본능이라는 것 자체에 수면욕도 들어가고 그렇죠. 식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잠에 관해서 엄청 집착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본능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겠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되지 않으려는 이성적인 통제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매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성과 본능의 대결 아닐까 싶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고 녹화를 하는 것도 사실 근데 제 본능은 집에 가서 누워서 쉬고 싶죠. 그렇지만 일을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뭐 생존 본능 말씀하셨지만 우리 유전자에 가장 강하게 깊게 각인돼 있는 게 그렇겠죠. 생존 본능이겠죠. 네, 다른 그 여타 본능들이 사실은 생존 본능이 그 밑에 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생존 본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식욕 같은 것도 사실은 생존 본능이 더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싶어하는 영양분이나 이런 것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인류가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최적의 상태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몸에 각인되어 있는 뭐 유전자 이런 본능 이런 형태로 근데 그것이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이 생활과 습성에 맞도록 짜여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딜레마가 생겨서 사실은 현대인들의 수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수백만 년 동안 인류가 뱀을 피한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생존 본능이었을 거예요. 뱀이 있다? 뱀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피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분석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외부에서는 또 이게 정보량이 너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진짜 뱀이든 뱀이 아니든 간에 도망치고 보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뱀보다 무서워하잖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뱀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뱀을 실제로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인 것이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 본능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삶이 너무 빨리 최근 들어와서 바뀌어서 사실은 그동안에 가장 적합했던 그 생존 본능의 어떤 행동들이 무의미한 것이 된 거예요. 요즘 사실 현대인으로 이야기한다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맥도날드 지나가다 빅맥 햄버거를 보는 순간 빅맥 햄버거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이나 이런 걸로 죽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어머. 아이스크림 다 마찬가지인 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심장병으로 죽는 경우가 미국의 경우에는 25%예요. 4명 중에 1명이 심장병으로 죽기 때문에 그런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네, 뭐 정크푸드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사실 무서워요. 초콜릿 무서워 이래야 어머.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죠. 초콜릿 네. 보면 침 나오고 햄버거 먹고 싶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런 음식들을 인류가 풍족하게 먹어온 역사가 아주 인류 전체로 보면 극히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상당수는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본능이 되었고 반대로 두려워해야 되는 본능은 아직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양자 사이에서 이게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수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예를 들어 지금도 불 같은 건 좀 무섭잖아요. 네. 예, 화재 같은 거. 네. 근데 이거는 여전히 우리가 한 번에 어떻게 큰일 날 수 있는 조건이니까. 그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 사회는 굉장히 급변하고 달라졌는데 우리 몸은 계속 동물의 몸, 그렇죠. 그 예전의 몸을 갖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맹수를 만나거나 뭐 자연재해로부터 위협을 느낄 일은 잘 없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된다든가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역을 훼손하는 일이니까 우리의 생존 본능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뭐 결혼이나 출산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늦추는 분들도 것도 있죠. 네. 다 생존 본능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게 있을 때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은 외부에서의 어떤 과다한 어떤 자극 혹은 정보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을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그것을 이제 스트레스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급성 스트레스가 문제였었겠죠.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뭐가 딱 뭐 뱀이 튀어나온다, 무슨 돌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근데 현대에서는 이제 만성 스트레스가 문제이고 이 수많은 어떤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다 스트레스로 인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상시적인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현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를 걱정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혹은 정작 걱정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걱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사이에서의 어떤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생겨나게 된 현대인의 딜레마인 것이죠. 그런 게 약간 공포 본능인 것 같아요. 실제보다 더 왜곡되고 과장되게 그걸 생각하고 그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거. 근데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에서 유래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내가 위험한 거를 그만큼 잘 인식을 해야지만 대비할 수 있으니까 계속 더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에 마음이 가고 부정성 편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거를 보고 낙관하기보다는 안 좋은 걸 보고 그거에 대해서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이게 좀 더 큰 것도 본능인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부정 편향이라고 말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좋은 뉴스가 있고 나쁜 뉴스가 있다면 나쁜 뉴스에 훨씬 더 귀를 기울여지고 클릭할 때도 누가 성공하는 얘기보다 망하는 얘기에 더 훨씬 더 우리가 솔깃한 이유가 그것 자체가 생존에 도움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렇게까지 애를 쓴다라고 정말 그 헉헉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여정을 함께하게 되는 영화 네. 이야기 해볼까요? 여기 쓰셨는데. 네, 레버넌트. 네. 이런 영화들 사실 많은데 레버넌트 꼭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레버넌트를 이제 아카데미 역사, 이제 저희도 아카데미 동지이기도 하니까 아카데미 역사를 본다면 사실은 이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예요. 원래 아카데미상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약간 신동 같은 배우여서 10대 시절부터 연기 잘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네.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로 10대 시절에 이미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와, 이 배우가 조금만 다 이제 20살 지나고 30살 지나고 그러면 완전히 다 아카데미계를 휩쓸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후보에 올라다 떨어지고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타이타닉 같은 영화에 올랐는데 그때는 후보에도 못 올랐어요. 이럴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이 오래된 이 사슬을 끊고 처음으로 상을 받게 된 작품이 바로 레버넌트예요.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그동안 계속 문턱까지 헉헉거리면서 문턱까지 왔다가 결국엔 이제 레버넌트로 연기가 물론 했으니까. 훌륭한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쯤 되면은 상을 안 주면 그러니까요. 나쁜 사람 같아. 그렇게 심사위원 고생했는데. 입장에서.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휴 글래스라는 사람이죠. 서부 개척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20년대 정도에 뭐라고 그럴까요? 공한테 직접적으로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생매장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무려 320km 떨어진 곳에서 긴 여정 끝에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복수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사실 이 영화는 인간의 생존에 관한 인간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 강한 존재인지 자연 앞에서 한없이 약한데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약간 라이언 일병구하게 첫 장면에 비교하고 싶은데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이제 사슴 가죽 같은 것을 이 백인 사냥꾼들이 이렇게 벗기고 물에 씻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공격 시작하는데 이 장면 진짜 무서워요. 살벌하게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피해서 주인공이 피신 갔다가 이번엔 곰의 습격을 당했죠. 그래서 곰한테 막 뜯기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이 죽어요. 죽으니까 말의 내장을 파내고 안에 이렇게 우목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요. 이럴 정도로 엄청나기도 하고 또 공격을 받으니까 폭포 밑으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런 온갖 고생을 하면서 마침내 살아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다. 그게 이제 레버넌트라는 뜻이기도 해요. 단어의 뜻이기도 한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주인공을 보통 묘사할 때 많이 이제 서사문학에서 어떻게 다루냐면 물의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약간 좀 자궁의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통해서 재생의 어떤 느낌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위 속에서 말 속 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은 사실상 재출산의 느낌, 재탄생의 느낌이 있고 물에 뛰어들어갔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던가 무덤에서 살아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재생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인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휴글레스는 죽었다가 계속 살아나는 사람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생존 본능이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육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이 영화에서 얼마나 정반대로 인간이 가장 숭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협되는 상황 자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는 거잖아요. 레버넌트는 그때 어떻게 움직여서 좋은 선택을 해서 살아남는 것도 맞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자연재해 같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작품을 저는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이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이요. 네.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 시리즈죠. 왜냐면은 정말 벌건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 괴생명체가 등장을 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사라진다. 문제는 이게 특정 인간을 죽이고 사라지고 심지어 그 타겟이 된 인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죽을 거다라는 일종의 선언이 들어가게 되고 선언이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죽이고 사라지는 게 이제 일종의 시연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상황이 정말 왜 죽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초자연적인 재난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는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인과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산사태가 난다던가 태풍으로 인한 재난이라던가 이게 결국은 찾아보면 원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 사람들이 요 지옥이라는 시리즈에서 종교를 만들죠. 네, 그래서 새 진리회라는 신흥 종교 단체를 만듭니다. 왜냐면 살아남은 인간들에게는 이 공포를 이겨낼 무언가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인을 만든다는 거죠. 죽는 사람이 죽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잔인하네요. 화살촉이라는 뭐 인터넷 방송 추종 집단도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가세라는 거죠. 이 새진리회에. 그래서 이들이 뭘 하느냐? 누군가가 시연을 당해서 죽었어. 그럼 이 시연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상을 털고 이들이 저지른 죄를 낱낱이 퍼뜨립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앞뒤가 바뀐 거네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죽은 이유는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등 정말 죄가 없는 사람조차도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죄인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거의 시연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시연 당하기 좋게 아예 준비를 해놔서 바로 죽을 수 있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잔인한 거죠. 신의 심판보다 이 사람의 심판이 더 무섭네요. 더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편해지자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랑 진짜 비슷한 내용 볼 수 있는 영화가 있는데 미스트라는 영화 미스트. 아시죠? 워낙 그쵸, 유명한 그쵸. 영화니까 네. 미스트가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드라마로도 제작이 돼서 네. 똑같은 스티븐
킹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 시리즈가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오 네. 그래요? 사실 이 영화는 끝에 그러니까 책 원작과는 다르게 영화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허무하고 허탈한 네, 예. 그런 결말, 불쾌한 결말로도 너무 유명한데 찝찝하죠. 사실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원래 호숫가 마을, 조용한 마을에 알 수 없는 정체모를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그 마트에 온 사람들이 갑자기 일순간 고립이 되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무슨 기상이변인가? 왜 이렇게 안개가 차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괴수 영화잖아요. 크리처가 등장을 하죠. 그거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여기 지금 괴생명체가 있어라고 하는데 못 본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막 장난하지 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이 존재가 확실시 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궤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내가 이해를 머리로 못 하겠으니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 사이비 종교를 믿는 그쵸. 이상한 광신도 아줌마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권세를 잡죠. 처음에는 막 왜 이렇게 막 성경 이야기하면서 계속 뭐 구원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성가시게 들렸는데 나중엔 점점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그쪽을 가서. 추종하게 돼요. 네, 그쵸.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무슨 신이 우리를 벌하러 왔으니까 그분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희생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 말을 심지어 들어요. 그게 굉장히 비이성적인 이야기인데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내가 이 상황을 책임지는 것보다는 내 선택을 누구에게 전가를 하고 종교에 의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크리처가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죽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공포인 거예요. 맞아요. 생존 위협이 있어요. 네. 풀숲에서 뭔가 부스럭거려. 그러면 뭔가 딱 부스럭거릴 때 부스럭거리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혹시 저게 사자가 있지 않을까? 물론 사자가 아니어도 괜찮겠죠? 근데 사자일 경우에는 원인을 생각하지 않은 인간은 잡아먹혔어요. 근데 혹시 사자 아니야? 사자일 수 있겠다라는 원인을 꺼낸 사람은 살았다는 거죠. 도망쳐서. 그래서 필사적으로 가짜 인과관계라도 만들어서 이해를 해야 우리는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 거기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그 우리의 본능 기제 중에 하나가 그 회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종교라는 거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심리적인 회피를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부인하고 부정하고 뭐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봤겠지? 아니야 무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면은 안 볼래. 그냥 이거는 나랑 관련이 없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회피도 우리의 방어 기제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미스트 좀 아쉬웠던 게 네.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시도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왜냐면 실제로 이런 설명할 수 없다가 과학이 등장하면서 해결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혜성의 존재가 공포의 존재였어요. 그쵸.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지도자는 혜성이 보이면 반역의 징조다. 그래서 자신의 라이벌에 해당하는 모든 일족을 멸해버려요. 불안하니까. 이거는 뭔가 징후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에드먼드 헨리라는 과학자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구로 접근하는 천체다. 굉장히 멀리서 온 천체다. 주기가 어떨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고 나서야 사람들이 저거는 그냥 떠돌이 천체구나 라고 이해를 한 거죠. 과학이 설명을 함으로써 공포심이 사라지는 이 지평자표계랑 동일한 역할인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은 미스트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제적인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스트 사실은 그 영화에 한정해서 말을 한다면 그 영화가 가장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격찬하는 건 이제 라스트 씬인데 그 라스트 씬이 더군다나 스티븐 킹 원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킹 원작에서는 이제 주인공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소설이 끝나게 한 되는데 열리결. 네, 여기서 이만큼을 더해서 라스트 씬을 이제 영화가 찍었는데 이 장면이 너무 훌륭해서 스티븐 킹 자체도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격찬을 한 적이 있어요. 스티븐 킹이 자기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원작을 영화화했던 샤이닝 같은 영화는 굉장히 싫어하고 혹은 또 그 데러먼트가 만들었던 쇼생크 탈출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찬사를 퍼부었죠. 어찌됐건 이 미스트의 마지막 장면까지 딱 보고 나면 이제 그 스포일러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런 거죠. 인간이 자기 운명을 어찌됐건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믿음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너무 황당한 결론에 부닥치게 되죠. 지옥도 마찬가지여서 지옥의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 전 지옥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무의미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비극에 관한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걸 종교가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숭고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애초에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를 만들어서 혹세무민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건 우리 이제 뇌는 진공을 싫어하잖아요. 네. 설명 없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옥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그 끔찍한 소위 고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실을 하게 된다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사실은 그냥 무작위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데서 그 이야기의 훌륭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실존적인 테마를 본능과 관련된 그런 또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일단 뭐 저희 이 3대 기본 욕구 빨리 번식욕까지 가야 되니까 식욕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뭐 식욕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영화 저는 더 플랫폼 네. 뽑겠습니다. 네. 뭐 몇 번 나오기도 했지만 네. 굉장한 디스토피아 환경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이미 아시겠지만 정체불명의 감옥에서 사람들이 각층에 2사람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부터 진수성찬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먹으면 밑에 사람 못 먹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위층에 있을수록 유리한 상황이다. 그죠? 아래층에 있을수록 힘든 상황이다. 이런 건데 이제 층이 매달 무작위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는 순간들이 나타나면서 이것을 관찰하는 영화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전 사실 이걸 안 봐서 그때 설명으로만 들었는데 되게 단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2까지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생각보다 네.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계속 그냥 똑같은 구조잖아요. 근데 그 구조에 이제 뭔가를 깨는 행동들이 벌어져요. 아 뭔가 예. 반역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나오나요? 처음에는 일단 요 구조 자체의 어떤 막막함, 그거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들이 좀 줄하면 네. 요 장비에 좀 사람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서로 층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번 그 한 달마다 파트너가 바뀌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새로운 다이내믹이 계속 그쵸, 나오는구나. 네, 또 아래층에서 벌어진 일을 위에서 보면 바라볼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설정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설정 자체를 잘 잡은 그런 맞아요. 작품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식욕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왜냐면 먹는 거에 관련된 영화잖아요.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수직 감옥 구조 자체가 네. 어쩌면 이제 식욕이 아니라 권력욕에 대한 영화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제가 했고요. 지금 현대인의 식욕은 과연 이게 정말 이 배고픔과 관련된 이 본능일까?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네. 가짜 배고픔이잖아요. 네. 그래서 남보다 좋은 것, 남보다 먼저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뇌의 도파민을 폭주시킵니다. 나는 이 자원을 독점할 만한 힘이 있는 존재다. 그렇죠. 이렇게 예약하기 네. 어려운 식당을 맞아요, 내가 맞아요. 예약해서 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흑백 요리사 거기 셰프님들이 한 레스토랑들이 막 몇 달치가 예약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정말 운 좋게 예약을 하잖아요. 네. 도파민 미칩니다 진짜. 그렇죠. 네. 어쩌면은 이제 이런 권력욕의 식욕과는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 있는 본능 같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원초적인 방식의 권력 행사가 바로 이 식탐, 식욕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뭐 다들 너무 기억하실 거예요. 충격적이잖아요, 설정이. 충격적이죠. 근데 거기도 보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 두 사람 차례차례 시력을 잃어가고 그분들이 다 같은 장소에 격리가 되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병동에 따라서 어떤 좀 힘 있는 분들이 계신 그런 병동에서는 권력을 아예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내가 식량을 배급할게. 그쵸. 그리고 식량을 배급받으려면 뭐 여자들을 바쳐. 이런 식으로 이게 식량을 미끼로 한 권력을 맞아요. 계속 남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영화는 사실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하신 포르투갈 출신의 작가 주제 사라마구. 이게 재난 영화처럼 시작을 하죠. 갑자기 시력을 잃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본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력을 상실했을 때 왜 더 어쩌면 그러니까요. 도덕성도 상실하고 네. 더 극한으로 갈까? 어. 네,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시각적 의존도가 우리는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각이 사라진다는 건 가장 의존도가 높은 감각이 하나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는 많은 감각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읽어요. 네. 근데 시각이 사라진다는 건 주변 정보를 읽지 못해요. 네. 반대로 무슨 말이냐? 타인이 나를 읽지 못해요.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감시 기제가 있는데 요거에 의존하는 게 일종의 도덕성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의 시각이 사라진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온라인상의 모든 커뮤니티가 익명 게시판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이제 도덕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익명의 커뮤니티에서는 평소에 쓸 수 없는 글을 쓰잖아요. 네.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처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스위치 자체 꺼져버린다. 그래서 아마 시각을 상실한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덕성이 낮은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도덕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재정의 되겠죠. 아. 네, 도덕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바운더리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이 사라진다라는 건 정보가 거의 80% 이상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가 느끼기에 개개인이 너무 위협적인 환경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도덕적 사고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네. 평소에 항상 갖고 있는 이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고래요. 음. 왜냐면 고려할 게 너무 많아. 그렇겠네요. 네. 타인의 입장까지 다 고려해야 맞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장애물, 음. 내 생존을 위협하는 장애물. 아, 그래서 눈먼자들의 도시가 그렇게 네. 잔인한 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눈먼자들의 도시를 처음 봤을 때 네. 제일 잔인했던 장면, 너무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주인공 마크 러팔로가 눈을 시력을 잃어서 들어갈 때 알 것 같아. 뭐라 알 것 같은 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아내분이 줄리아 무어는 심지어 시력이 영향을 안 받았는데도 네. 그 도와주기 위해서 맞아요. 같이 자원해서 거길 가서 사람들을 보살피잖아요. 유일하게 보이는 네. 자죠. 굉장히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어려운 일을 마다않고 하는데 그 공간에서 아내분이 가까이 있는 거를 모르고 거기서 다른 이제 다른 여성분과 여성과 어떤 본능을 폭파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또 궤도님께서 워낙 첫 화부터 잘 아는 분야였으니까 번식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야 이거 와 이거 엄청난 저거 아니에요? 세트 도덕성을 플레이 좀 아니에요? 상실하셨는데요. 이게 왜요? 아니 나는 기가 여기에 대해 막힌 권위를 추구의 인정해 드리는 어, 거예요. 사실은 뭐- 왜냐면 제가 얘기하면 아니, 번식학 분야를 뺏어가는 걸로 번식학 느껴질까 봐. 박사시잖아요. 과학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예. 사실 중요한 건 뭐냐. 네. 여러 콘텐츠에서 이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죽을 걸 뻔히 아는데 네. 고 번식을 대가로 자기의 이제 삶을 바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아. 곤충들한테도 있고요. 뭐 사마귀가 예를 들어서 교미를 마치고 나서 뭐 잡아먹힌다거나 이런 일들이 겪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형님 많아요. 사마귀까지 가면 너무 잔인한데요. 왜요? 사마귀는 암컷이 네. 수컷의 머리를 그렇죠. 아, 먼저 베어 먹습니다. 먹어요? 그렇게 먹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컷이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껴요. 네. 죽을 걸 알면서도 고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암컷이 머리를 뜯어먹는 이유가 네. 머리를 딱 먹게 되면 중추신경이 이제 끝나니까 네. 몸이 본능만 남아서 네. 훨씬 격렬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요. 네. 만약에 다른 부위를 뜯어먹으면 도망갈 가능성이 있대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안 죽어요. 자리에서? 그 상태로 열심히 또 전자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머. 행위를 마친 다음에 네. 마지막을 다 잘근잘근 쉽게 얘기하면 아. 생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머리를 그쵸? 먼저 먹는다. 네, 왜냐면 다른 데를 건드리면 얘가 판단을 해서 위협을 느껴 도망갈 수 있으니까 머리부터 끝내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봐봐, 수컷도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약간 좀 싸한데? 음. 근데 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보다 이 성적 신호가 위라는 건데 이거를 잘 다루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언더 더 스킨. 네, 이거 보셨어요? 네네 봤어요. 어, 스칼렛 굉장히 요한슨. 인상적인 장면이 굉장히 떠오르네요. 인상적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욕 자체를 가장 냉정한 시선으로 생물학적으로 바라보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본능이라서 본능편에 이 얘기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외계인이 스칼렛 요한슨의 몸으로 남성을 먹으려고 사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신들을 통해 성욕이 얼마나 시각적 정보, 이거에 취약한가? 예를 들어서 스칼렛 요한슨이 아니었다면 사냥에 실패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성공해요. 그리고 여러 성적인 신호들을 계속 스칼렛 요한슨이 줘요. 이런 거에 속수무책으로 먹히는 거죠. 영화 속의 남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대방의 정체를 약간 의심하기도 해. 그리고 약간 여러 위험 신호들을 봐. 근데 고. 왜냐? 안전보다 성적 신호가 위라는 거죠 지금. 네. 왜 성욕은 개체의 안전을 무시하게 설계되었을까? 이 고민이 드는 거죠.
이것은 진화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네, 일단 생존이 중요해서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생존은 수단이에요. 번식을 위한 수단. 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누군가는 성적 신호가 왔어. 근데 안전이 우선이다. 안 했어. 근데 누군가는 성적 신호가 왔어. 안전을 버리고 했어. 안전이 우선이다. 안 한 사람이 유전자,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못 가요. 그러니까 안전 우선인 사람들은 끝났습니다. 도태됐죠. 근데 안전을 무시하고 고했던 분들, 그분들의 유전자는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은 위험을 감수하고 번식했던 조상들의 무모한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본능을 이길 수 없다. 근데 이제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신호를 무시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런 연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이런 게 존재할까? 재밌는 게 야생 양 같은 경우에 실제로 트라이를 하는 젊고 혈기왕성한 수컷들끼리 싸움이 나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뿔을 다치고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 유인이 나타나는구나. 네, 그때 뒤에서 충분히 풀을 뜯으면서 몸집을 키우고 이 뿔을 온전히 유지한 수컷 양이 있어요. 이걸 전략적 나태자라고 하거든요. 전략적인 나태자들이 쓱 와서 무리의 우두머리가 돼서 자손을 남긴대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들도 잘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렇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많죠. 이성이 있어. 조용히 친구 포지션으로 숨어 있다가 막 하다가 결국은 헤어져. 그럼 나 너무 힘들다. 그때 위로와 함께 쉐리 댄스 이거가 실제로 인간들 사이에 먹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안전주의의 수컷들도 남아있다. 그럼요. 예.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진평론가님께서 네. 별점 만점을 주신 영화에 대해서 교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뭐 충분히 그렇게. 저는 사실은 다른 점에 주목해서 더 좋았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방향이 좀 달랐나요? 만점 아니 주셨어요. 근데 그 영화 관련해서 그 영화가 너무 좋았던 건 원작 소설도 있어요. 국내에도 나왔고. 네. 근데 원작 소설은 훨씬 더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이런 국제사회 속에 이제 나라들만의 어떤 위계가 다르다거나 혹은 그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것은 국제 범죄라거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다루는 소설이에요. 원래는 그걸 SF를 빌어서.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걸 거의 다루지 않고요. 영화는 사실상 원초적인 것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다뤘는데 저는 그 영화가 너무 훌륭하게 보인 것이 기본적으로 예술이라는 것은 낯설고 두렵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예술만의. 그것을 너무 잘 묘사한 영화 같은 거예요. 애초에 제 기억으로는 그 영화에 시작할 때 거대한 눈동자를 한참 동안 비추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차로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스칼렛 조한슨이 나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대화할 때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는 스칼렛 조한슨을 보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만 유일한 스타니까 영화 속에서는 그 외계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보면 그 스칼렛 조한슨이 예를 들면 이 막 비가 오는 그런 그 암벽이 있는 해안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던가 그 중에 아이 하나만 남겨져가지고 아이가 정말 자지러지게 운다던가 했을 때도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케이크를 먹기 시작하고 인간에 대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작동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예술이라는 것의 어떤 시선 같은 것을 일종의 외계인과 인간 사이에서의 구도를 통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준 아주 원론적인 예술의 근원을 다룬 영화처럼 저한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좀 높은 점수를 주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식학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속상이 되거든요. 전 포닥입니다. 포닥이야.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가장 대중적인 입장에서도 학문적인 입장에서도 명쾌하게 보이는 사실은 그만큼 많이 비판을 받기도 하는 학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진화심리학이잖아요. 진화심리학이 한때 이제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고 그 학문 자체가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명쾌한 설명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일 많은 책들을 발간한 학자가 두 명인데 하나는 헬렌 피셔라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데이빗 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진화심리학자로서 실제로도 거대한 실적이 있기도 하지만 대중적인 책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솔깃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헬렌 피셔가 인간의 경우에 여성이 배란기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많은 동물들은 사실은 암컷의 경우에
배란기라는 걸 드러내요. 예를 들면 피부가 붉어진다든가.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수컷이 접근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생식에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데 오히려 인간 여성은 배란기를 숨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배란기를 감추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배란기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의 성적인 접촉으로도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후대에 있죠. 임신의 형태로 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란기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트라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배란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없는 사이에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사실은 내 아이로 착각하는 아이가 임신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가 그 옆을 지키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이제 일부 일처제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고 남자가 양육에 참여하면서 여자 곁에 남아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의 되게 발명이라는 납득이 말로. 되네요.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해요. 원래 인간은 나무 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무 위에서 양육할 때는 하다못해 새끼들을 데리고 있을 때도 털을 이용한다던가 털에 매달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양육이 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서 내려와요, 인간이. 그렇게 직립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처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려면 안아야 돼요. 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 혼자 아이를 못 키우고 남성의 양육에 도움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립을 하게 되면 산도가 좁아져요. 산도가 좁아진다는 얘기는 충분히 숙성하지 못한 아이를 낳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조산의 형태로 낳으니까 아이가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남성의 도움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양육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 일처제가 발명되고 사랑이 발명됐다라는 이야기인데 데이빗 버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남성과 여성이 상대의 어떤 외도에 대해서 분노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는 쉽게 얘기하면 남성의 감정적인 배신을 더 못 견뎌하고 그다음 남성은 여성의 어떤 육체적인 배신을 더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럴까? 인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데이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성한테 가장 인류학적으로 원하는 것은 남성의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마음까지 팔려 있으면 당연히 자기의 자원을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싶겠죠. 그럼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원이 소실되는 결과를 얻고 본인이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육체적인 외도보다는 감정적인 외도를 더 여성이 못 견뎌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성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mother's baby, father's maybe란 말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100% 자기 아이지만 남자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를 100% 확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자 입장에서는 진화적으로 만약에 타인의 어떤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버리면 나는 완전히 유전자 게임에서 엄청난 패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대 여성의 감정이 아니라 상대 여성의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외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이제 한마디는 꼭 붙여고 싶은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진화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나 진화론적인 어떤 게임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남자는 당연히 막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반면에 여자는 이렇게 하도록 운명 집어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굉장한 오류예요. 이것은 이제 보통 존재를 당위로 착각하는 오류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에게 살인 본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에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인간이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말도 안 되는 점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이 사실은 이제 공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그 공격 중에서 어떤 부분은 실제로 맞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오해를 받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이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네. 그게 인간이 마땅히 그래야 할 인간의 갈 길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구별해야죠. 네, 오히려 인간은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것으로서 이 학문적인 어떤 성과를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능이란 주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본능이 있으니까 우린 이래도 돼요가 아니라 그렇죠. 왜 이럴까? 하지만 그걸 이성으로 통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약간 요거를 굉장히 잘 보여준 옛날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굉장히 고귀하고 숭고한 감정인데 이러한 감정 본능조차도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옛날 영화라서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없을 텐데 베티 블루 37.2 유명한 영화죠. 네.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예. 파격적인 그런 수위의 영화이기도 놀라운 하고 영화입니다. 이 37.2라는 온도가 딱 그렇잖아요. 정상 체온보다는 약간 높은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뜨겁게 막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온도인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글 쓰는 작가 지망생이었던 남자 주인공 조그가 남프랑스의 아름다운 곳에 휴가를 갔다가 관능적인 여성을 만나죠. 이 베티라는 여성을 만나는데 그래서 둘이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데 베티가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에게 천부적인 글쓰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내가 작가로 한번 키워봐야겠다,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본인은 이게 사랑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렇게 광기 어린 사랑을 마구마구 펼치지만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제어되지 않은 사랑이 얼마나 서로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주죠. 지금은 뭐 그런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지만 노벨 이마주라고 해서 그 당시에 프랑스의 이런 영화들의 경향을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특히 예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화들 한때 엄청나게 굉장히 큰 유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봤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만큼 언급되지 않는 또 무엇보다 색채 감각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많이 기억하시죠. 뭐 제목에 색채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네, 요즘 사실은 이제 뭐 아카데미 시즌이기도 하고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성과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카데미가 전부는 아니지만 아카데미 시즌에는 사실은 영어 영화가 집중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영화제니까. 그렇죠. 근데 아카데미가 최근 경향이 미국 영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영어 영화가 아닌 외국어 영화, 그들의 입장에서 외국어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을 집중적으로 아카데미 스포트라이트라는 만신전에 올려요. 그래서 꼭 작품상 후보에 한두 편씩 끼워 넣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인들의 미국의 비평계나 영화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해 가장 뛰어난 외국어 영화라고 할까? 그 영화로 기생충 로마. 같은 영화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네. 근데 그렇게 올해 최고의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비영어가 있다, 영어 영화가 있다면 그게 센티멘탈 밸류라는 작품이에요. 아직 못 봤어요. 네, 아주 좋고요. 근데 그 센티멘탈 밸류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요아킴 트리에라는 감독인데 네. 그걸 만들기 전에 초기작으로 만든 작품이 델마. 그 외에 다른 영화들도 있지만 근데 델마라는 영화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영화라서 아주 쇼킹한 영화이고요. 델마라는 영화는 첫 장면부터 잊을 수가 없는데 영화가 딱 시작이 되면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하는데 저기서 사슴이 나타나요. 그 사슴을 쏘려고 탁 이렇게 겨누고 있죠. 근데 갑자기 사슴을 겨누다가 총구를 딸한테 겨누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정적이 흘러요. 쏴요? 그리고 오프닝이 끝납니다. 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뭐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영화의 초반에 보면 지나칠 정도로 부모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늘 뭐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델마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신입생으로서 잘 적응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뭐 수영장을 가거나 도서관을 가거나 하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납니다. 사실은 이제 레즈비언이었던 건데 기뻐하는 순간 갑자기 이 유리창에 날아다니던 새가 머리를 부딪혀서 죽는 일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극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이 델마가 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 조명기구들이 막 전멸하기도 하고 그러다 어떤 인물이 막 실종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델마라는 인물의 본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이 델마라는 아이의 특징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시공간을 여는 뭐 비슷합니다. 하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는 초능력이 초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초능력이 뭔가 있는데 그 초능력은 사람을 어떤 특정한 순간에 사라지게 하거나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상한 특징인데 본인도 그걸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레즈비언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성적인 특징이 있는 뜻이죠.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을 사실상 겹쳐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떤 그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초능력이라는 본능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초능력을 말하면서 사실은 레즈비언이라는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 알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약을 먹이고 끊임없이 종교를 통해서 순치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본성이 이제 성인기가 되어서 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한바탕의 이야기인데 이 본능을 받아들임으로써 온전히 자기가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약간 보여주는 본즈 앤 어를 생각나기도 해요. 우리 그런 것도 다뤘던 있네요. 영화. 거기서 이제 그것도, 식인인데 네, 타고난 본능이잖아요. 그 본성이기도 하고. 저는 친구들 저기 자비의 교수님 계신 대학으로 맞아. 그쪽으로. 거기 학교 가야지 그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 네. 본성에 관해서 알려주는 너무너무 유명한 우화가 있어요. 네. 개구리와 전갈 너무 우화라고 네. 어느 날 홍수가 났나 이래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전갈이 강을 건너갈 수 없으니까 개구리한테 부탁을 해요. 나를 좀 업고 저쪽까지 강을 건너줄 수 있겠니? 했더니 개구리가 처음에는 좀 무서워해요. 네가 건너다가 나를 독침으로 찌르면 어떡해? 그랬더니 전갈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찌른다. 아니 그렇게 금방 그럼 안 끝나요? 태워주지. 그러니까 그럼 지금 안 찔릴래? 태워주지.
지금 이거 아니야? 전갈은 강을 건너야만 건너야 되는 하는데 목적이 어. 있지. 당연히 안 찌르지. 내가 너를 찌르는 순간 우리 둘 다 물에 빠져 죽을 텐데. 그래서 전갈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목 뒷덜미가 찌르르 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안 찌른다 해놓고 왜 찔렀냐고. 그러니까 전갈이 아 습관이야 이랬나? 오, 내가 전갈인데 어쩔 수 있겠어? 그건 나의 진짜 본성이 양아치다. 사실 개구리 입장에서는 그냥 건너가 되는데 친절한 게 굳이- 개구리의 본성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찌름으로써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걸 알면서도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우화가 사실 알려지게 된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죠. 영화에서 나온 거구나. 네, 영화에서 바로 크라잉 게임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을 정도로 이 안에는 뭐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 젠더 갈등도 있고 어우, 잘 만들었네. 사랑, 우정, 배신 이야기가 몇 겹이 있어요. 굉장히 잘 쓴 영화인데 반전으로 유명하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그 반전으로 반전 있어? 그거 말하면 안 유명해서 돼요. 극장에서 이걸 본 사람들은 정말 다 패닉에 빠졌대요. 아, 진짜?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 영화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검열 뭐 이런 것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위치에 있는 영화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의 이제 결정적인 반전이라고 말씀하신 게 시각적으로 한 1.5초 나와요. 예전 같으면 그 1.5초를 이전에 옛날에는 이제 검열 집단이 있었잖아요. 공륜이라고. 그쵸, 그쵸. 근데 공륜에서 그걸 잘라내죠.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시각적으로 1.5초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나름 이 공륜에서는 혁신적인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충격적인 장면.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자르면 영화가 말이 안 되거든요. 아하. 0.7초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 1.5초에서 네, 0.8초는 0.8초가 자르고. 나와요. 아하. 아. 지금 아마 크라잉 게임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1.5초 다 볼 거고요. 이건 이제 한시적으로 옛날 그런 검열이 일이니까. 강렬하게 작동했던 90년대 초반 이야기인데 어쨌건 공륜조차 그런 그 당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간 그런 결정을 검열이지만 하게 됐었던 굉장히 중요했던 작품이 크라잉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봐야겠네요. 경계선은 또 뭐예요? 이것도 역시 골 때리지만 이것도 별 5개를 제가 줬어요. 야 근데 와. 아니 본능 주제편에 이렇게 별 5개가 많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과 비슷한 영화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처음 보는 영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세관원으로 일하는 여성이 있어요. 티나라는 여성인데 이 사람은 이 후각이 너무너무 발달했어요. 근데 후각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이 물품을 들고 오는 사람의 감정을 후각으로 파악해요. 와 재밌는 설정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마약을 들고 오면 감정이 어떻게 그걸 되죠? 들킬까봐 네, 겁나고. 그 마음을 캐치를 해가지고 잡아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세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던 사람이 뭔가 의심스러워서 따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당신 곤충 좋아하지?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흔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 그 남자와 어떤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펼쳐지는 어떻게 보면 사랑 이야기 후반부에 가면 정말 복잡한 이야기 속으로 그럼 펼쳐지는 여기서의 본능은 냄새 맡는 그녀의 본능이에요?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네. 영화가 딱 시작되면 이제 국경 같은 데 이렇게 해안 같은 데가 보이고 멀리 배 한 척이 있어요. 티나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어떤 벌레가 풀 위에 앉아 있거든요. 벌레를 이렇게 한참 들여다봐요. 그러더니 그걸 다시 이렇게 놔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요? 그게 첫 번째 장면 전부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영화의 장면 첫 번째 장면이 달리 보이는데 티나는 그 순간 사실은 벌레를 무심히 보다가 거기에 끌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상황 속에서 두 가지 큰 갈등이 있는데 나는 인간으로서 벌레를 먹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본성을 살려서 벌레를 먹을 것인가에 대한 내적인 본인도 알지 못했던 딜레마 속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선택의 결과로 내가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 여기를 박차고 다시 말하면 지금 삶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인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작동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이고요.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의 어떤 경계라거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의 경계라거나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에서의 경계라거나 사랑과 어떻게 보면 성욕의 경계라거나 이런 것들을 막 교란하는 영화예요. 끊임없이 보면서 아주 멋진 작품이고요. 네, 꼭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유럽 영화를 두 편이나 소개하셨는데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어떤 경계를 넘나드는 이 교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진짜 어떤 경계를 계속 넘고 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이게 어쩌면 우리 모험 본능을 자극하면서 인간의 어떤 본연의 그 본능에 좀 집중하는 네, 그런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천원 돌파 그랜라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이 천원 돌파? 그러니까 하늘을 뚫는. 아 천원. 네. 그랜리가는 뭐예요? 그랜라간이 라간이야? 리간. 그랜라간. 이름이에요? 네. 주인공이 타는 메카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허약한 시몬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소년이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굉장히 나약한 소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미나라는 그 시몬의 형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같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 카미나는 진짜 과장됐고 무모하고 근거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찬 인물. 네. 이렇게 둘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둘의 이야기가 이제 이 막힌 세상을 하나하나 뚫어 나갑니다. 근데 인간의 유전자 이중 나선 구조잖아요, DNA가. 이중 나선 구조의 형태가 네. 드릴을 닮았다고 해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아이템이 드릴입니다. 땅속 마을에 살면서 드릴로 땅을 파는 시몬의 이야기인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인간의 유전자까지 연결이 되고 이게 이게 거기 무한하게 여기까지 간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확장이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땅 속에 살다가 땅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지상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이 행성을 떠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이 되는데 적은 점점 강해지고 세상은 점점 넓어지고 이게 정말 전형적인 소년 만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개인의 생존을 고민하던 이 등장인물들이 나중에는 정말 어쩌면 우주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존재가 되고 영웅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이 작품의 되게 재밌는 점이고 제가 이 어떤 이 영웅의 서사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떤 클리셰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가벼운 과학 얘기를 덧붙이자면 네. 이 모험 본능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어요, 실제로. DRD4라는 유전자가 아 있는데 그때 우리 여행편 할 때. 예.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실제 유전자 속에 모험 본능이 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도파민을 추구하는 그쵸. 그런 성향이 더 있는 유전자가 있다. 근데 인간의 유전자를 토대로 만들어낸 훌륭한 작품. 천원 돌파 그랜라간. 한번 딱 얘기해 주시니까 쇼핑 호스트처럼 여기 아, 가격이 1000원 이 돌파! 조합이 얼마인지 1000원입니다. 네, 쫙 돌아갈 거예요. 우리 정말 인간 본능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탐구해 봤는데요. 뭐 언젠가 받으면 또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라플 위클리 본능적으로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콘텐츠들, 정보들 더보기란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토크 재밌으셨다면 뭐 여러분 이제 제가 꼭 설명하지 않아도 본능에 이미 다 각인이 돼 있잖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채널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영화 한 편으로 이렇게 라플 위클리 1시간을 진행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셋이 같이 봤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헤일메리라는 것 자체가 공을 이렇게 멀리 던질 때 헤일메리라고 제목을 헤일메리에서 따와서 그레이스 박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편도 여행으로 자기가 죽으러 가는 여행이에요. 우리는 사실 삶이 편도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끝에는 그렇네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에리디언들이 왜 상대성 이론을 몰랐을까? 모르죠. 그럼 예를 들어 로키가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이게 이게 뭐야? 망하려면 혼자만 망하지.